파트 1. 때로는 놓아주어야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1. 정체성.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다. 1902년 사회학자 찰스 호턴 쿨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나도 아니다. 나는 당신이 날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 라고 나 스스로 생각하는 나다. 정신없을 것이다. 잠깐만 기다렸다가 가자. 우리의 정체성은 남들이 생각하는 나에 온통 파묻혀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남들이 생각하는 나라고 내가 생각하는 내용에 파묻혀 있다. 우리의 자아성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본다고 생각하는지와 밀접히 관련된다. 나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대부분은 그렇게 이상형에 부응하려는 시도의 다름 아니다. 내가 동경하는 누군가가 성공을 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나는 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고 불을 쫓는다. 친구 중 한 명이 나를 외모로 평가하는 것 같으면 나는 거기에 맞춰 외모를 가꾼다. 뮤지컬 영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에서 마리아는 자신에게 빠진 한 소년을 만난다. 그래서 마리아가 부르는 노래는 예뻐진 기분이 들어 이다. 미국 아카데미 영화상 남우주연상을 유일하게 3차례나 수상한 영화배우 데니얼 데이 루이스는 1998년 이후 영화를 6편밖에 찍지 않았다. 데니얼 데이 루이스는 배역을 맡을 때마다 지독하게 준비하고 캐릭터 속으로 완전히 빠져든다.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영화 갱스 오브 뉴욕에서 빌더 부처 역할을 맡은 데이 루이스는 실제로 도살업자들이 받는 훈련을 받았고 세트장 밖에서도 강한 아일랜드 사투리를 사용하며 서커스 단원을 선생님으로 고용해 칼 던지는 법까지 배웠다. 이는 겨우 시작에 불과했다. 데이 루이스는 고증된 19세기 복장만 입었고 실제 그 배역의 인물이 된 듯 로마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모르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붙였다. 결국은 그 19세기 복장 탓에 폐렴까지 걸렸다. 데이 루이스가 사용한 기법을 연극이나 영화계에서는 메서드 연기라고 한다. 배우가 자신이 연기하는 그 배역이 되기 위해 최대한 그 배역처럼 생활하는 기법이다. 정말 놀라운 기술이지만 메소드 연기를 하는 배우는 배역에 너무 빠져든 나머지 종종 일상생활에서도 그 배역으로 살기도 한다. 제가 미쳤었다고 인정합니다. 완전히 미쳤었죠. 몇 년 뒤 데이 루이스는 인디펜던트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역할이 나의 정신과 육체 건강에는 별로 좋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누구나 어느 정도는 메소드 연기를 하고 있다. 혼자 집에 있을 때, 친구들과 있을 때, 회사에 있을 때, 혹은 온라인에 있을 때 연기하는 페르소나가 따로 있다. 각각의 페르소나는 나름의 이점을 가진다. 페르소나는 공과금을 낼 수 있도록 돈을 벌어주고 그리 편안하지 않은 직장에서 무리 없이 일할 수 있게 돕고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계속 교류해야 하는 사람과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한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정체성에 너무 많은 층이 생겨버린 나머지 진짜 나를 보지 못한다. 애초에 그게 누구인지 뭘 하는 사람인지 알기라도 했다면 말이다. 우리는 아무런 의식적 통제나 의도 없이 직장에서의 배역을 집으로 가져오고 친구와 있을 때의 배역을 애인과 있을 때 사용한다. 아무리 내 배역을 잘 소화해도 결국 우리는 불만족스럽고 우울하고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끼고 불행하다. 그러면 처음부터 작고 나약했던 나는 일그러진다. 우리는 가치관을 희생해서라도 남들이 생각하는 나라고 여기는 내용에 맞춰 살려고 애를 쓴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가치관을 만들어내는 일은 혹시나 있다고 해도 아주 드물다. 우리는 이렇게 나는 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끝까지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고 2번 반사된 이미지를 이용해 인생의 여러 선택을 내린다. 쿨리는 이런 현상을 거울 자아라고 불렀다.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지각의 지각 속에 산다. 그렇게 진짜 나를 잃어버렸다.
다른 누군가의 꿈에 등장하는 왜곡된 이미지를 쫓고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대체 무슨 수로 알 수 있을까? 승려가 될 때의 힘든 점이 각종 재미를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파티, TV, 소유, 진짜 침대에서 자는 것 같은 것들 말이다. 하지만 그런 단계를 밟기 전에 내가 극복해야 했던 더 큰 장애물은 부모님께 내가 선택한 커리어를 번복하는 일이었다. 대학을 졸업할 때쯤 나는 어느 길을 갈지 결심이 섰다. 부모님께 앞으로 들어오는 취업 제안도 거절할 거라고 말했다. 나는 늘 농담으로 우리 부모님한테는 아들의 커리어 옵션이 3가지뿐이라고 말하곤 했다. 의사, 변호사, 나고자. 승려가 되겠다는 말은 부모님이 그동안 나에게 쏟아부은 그 모든 노력이 헛된 낭비였다고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세상의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내 부모님도 나에 대한 꿈이 있었다. 나는 어쩌면 내가 승려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금 심어놓기는 했다. 18살 때부터 나는 매년 여름방학의 일부는 금융업계의 인턴으로 일하고 1년 중 일부는 뭄바이에 있는 아슈람에서 수련하며 보냈다. 내가 결단을 내렸을 때 어머니가 가장 먼저 걱정하신 것은 여느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나의 건강과 행복이었다. 승려가 되면 건강보험은 있을까?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온종일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근사하게 표현한 말에 불과한 건 아닐까? 어머니가 더욱 힘들었던 부분은 우리 주위의 모든 가족, 친지들이 우리처럼 의사, 변호사, 나고자로 성공을 정의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이다. 내가 이렇게 과격한 선택을 내렸다는 소문이 퍼지자 어머니의 친구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네가 제이한테 투자한 교육이 얼만데 애가 쇠뇌를 당한 거야. 인생을 낭비하게 될 거야. 내 친구들도 내가 이 인생의 나고자가 되어간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런 말도 들었다. 다시는 취업 못할 거다. 앞으로 네 힘으로 생활비를 버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지. 여러분도 진짜 내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일부 인간관계가 위험에 처할 것이다. 그 사람들을 잃는 게 감수할 만한 위험이기는 하지만 그들을 계속 내 삶에 남겨둘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충분히 노력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수도자의 마음을 키워가고 있던 나에게는 다행한 일이지만 그 결정을 내릴 당시에는 부모님이나 친구들의 목소리를 가장 중요한 지침으로 삼지 않았다. 대신에 내 경험을 믿었다. 18살 때부터 나는 해마다 양쪽의 삶을 테스트했다. 여름에 금융업계에서 인턴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배가 고파 저녁을 먹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아슈람을 떠날 때면 매번 이렇게 생각했다. 굉장한 시간이었어.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어. 이렇게 폭넓은 경험을 통해 가치관, 신념 체계를 실험해본 것이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승려가 되겠다는 나의 선택에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야말로 살면서 누구나 직면하는 외부 압박의 전형적인 예다. 가족, 친구, 사회, 미디어. 우리는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 또는 너는 이런 것을 해야 해 라고 말하는 목소리와 이미지에 둘러싸여 있다. 그들은 온갖 의견과 기대와 의무를 부르짖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곧장 명문대에 진학해라.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을 찾아 결혼하고 집 사고 아이 낳고 승진해라. 문화 규범이란 이유가 있어서 존재한다. 어떤 모습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사회가 모형을 제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런 성찰 없이 그런 목표를 받아들인다면 내가 왜 집이 없는지, 내가 사는 곳에 만족하지 못하는지, 왜 내 직장은 공허하게 느껴지는지, 내가 과연 배우자를 얻고 싶기는 한 건지, 내가 아등바등하는 여러 목표 중에 정말로 원하는 게 하나라도 있는지 절대로 알 수 없을 것이다. 아슈람에 들어가겠다는 내 결정은 주위의 수많은 우려를 낳았다. 다행스럽게도
아슈람에서의 경험은 나에게 그런 소음을 걸러낼 수 있는 필터를 주었다. 원인과 해결책이 같았다. 나는 뭐가 정상이고 안전하고 현실적이고 최선인지 계속해서 떠들어대는 주변의 소음에 옛날처럼 취약하지 않았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차단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정의한 성공이나 행복이 내 선택을 좌우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았다. 아슈람에 들어가기로 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다. 그리고 옳은 결정이었다. 부모, 친구, 교사, 미디어의 목소리는 젊은 사람들의 머릿속을 휘저으며 온갖 신념과 가치관의 씨앗을 뿌린다. 사회가 정의하는 행복한 삶은 모두의 행복한 삶인 동시에 그 누구의 행복한 삶도 아니다.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그런 소음을 걸러내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게 바로 수도자의 마음가짐을 세우는 첫 번째 단계이다. 우리는 수도자들이 하는 것처럼 잡념을 비우는 것에서 이 여정을 시작할 것이다. 먼저 나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여러 가지 외력들, 즉 나를 내 가치관으로부터 한눈 팔게 만든 외부의 여러 힘을 살펴볼 것이다. 그런 다음 현재 내 삶을 결정하고 있는 여러 가치를 찬찬히 점검하고 그 가치관이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나 내가 살고 싶은 방식과 일치하는지 살펴보자. 여러분들은 현재 하루하루를 만족하며 보내시나요? 저는 이 책이 바쁘게 살아가는 저에게 있어서 잠시 휴식을 가져다주는 책 같았습니다. 저자 제이 셰티가 수도자의 삶을 경험하고 자신이 느끼고 배운 것을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책의 목표는 자존심, 질투, 욕정, 불안, 분노, 원망, 응어리에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시는 목차와 같이 수도자가 생각하는 방식을 적절하게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첫째는 외부의 영향력, 내적 장애물, 두려움과 같은 것에서 벗어나고, 둘째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자신 있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할 것이며, 셋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고 확장하여 더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도자들의 명상 방법을 설명합니다.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 의도,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법, 마음을 수련하는 방법 등 이렇게 깊은 자각을 얻는 것이 명상의 목적이라는 것을 말하며 책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명상을 소개합니다. 혼자 있지 않을 때는 내 가치관에 맞는 사람들과 어울려라. 타인을 바라보는 시간을 줄이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늘려라. 무엇인가를 이룬 후에도 겸손함을 유지하라 와 같이 직접적인 방법도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현재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수도자의 방식을 실천해보는 직접 해보기라는 부분도 있어서 굉장히 섬세한 책이라고 느꼈죠. 확실한 것은 내가 더 나은 방향,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도와주고 그것을 지향한다는 것이죠. 제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저는 4년을 웹 개발자 일을 하다가 제 적성에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뒤늦게 내가 흥미로워하는 게 무엇일까? 내가 진짜 좋아하고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일까? 고민을 한 뒤에 새로운 일을 찾아 그 일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주위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다시 시작하기에 힘들지 않을까? 나이도 있는데. 지금 시작하면 당장 돈도 많이 못 벌 텐데. 맞아요. 어느 정도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일을 시작했고 지금도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떤 압박감이나 힘든 점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 저에게 있어 이 책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와 같은 책이라고 느꼈습니다. 외부의 압박이나 내 스스로의 두려움을 떨쳐내고 이겨내야겠다는 마음을 다잡게 한 것 같았죠. 여러분들도 수도자처럼 생각하기 책을 통해 조금이나마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찾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